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 지은이는 리처드 제이, 라이더 데이비드 A, 샤피로, 옮긴이는 김정홍, 발행은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저자는 동부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 만난 마사이족 족장에게 자신의 배낭에 들어있는 신기한 물건들을 자랑하듯 모두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빤히 쳐다보던 그 족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깊은 울림이 담긴 이 질문에 그는 그것들이 자신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지 따져보게 되었고 가장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가방을 꾸렸습니다. 그는 남은 여행을 하는 동안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며 훨씬 더 즐겁게 여정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들에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버겁지는 않은지, 그 짐을 버리지 못해서 그대로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아닌지를 묻습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든 조용히 멈춰 서서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짊어지고 왔으며 왜 그래 왔는지 분명히 목적의식을 갖고 다시 숙고해봐야 가방 안에 꼭 필요한 짐들로 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 책은 인생의 짐을 덜어내고 과감하게 버리고 지혜롭게 소유하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당신은 삶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무엇이 바람직한 삶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며 세상이 미리 정의해 놓은 삶을 버리고 스스로 다시 정해내린 삶을 선택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 책은 바람직한 삶이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삶의 목적을 위해 자기 일을 하는 것이란 답을 독자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가방을 풀고 다시 꾸림으로써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지향점을 바꾸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것이 많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언젠가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그때 공항사 직원이 내게 묵직한 파일을 들고 왔다. 그것은 온갖 여행 가방 샘플을 죄다 모아놓은 파일이었다. 이 중에 손님 가방이 있습니까? 나는 입이 쩍 벌어졌다. 가방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은 정말 몰랐다. 파일을 훑어가는 동안 나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서류 가방, 원통형 배낭, 보통 배낭, 하루 저녁 여행을 위한 가방, 바퀴 달린 가방, 캐리어가 붙어서 나오는 가방, 캐리어가 착탈식으로 되어 있는 가방. 가방의 재질만 해도 비닐, 나일론, 가죽, 알루미늄, 도금한 강철, 말가죽, 악어가죽, 도마뱀 가죽, 뱀가죽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크기와 색깔까지 본다면 아마 가방 종류는 지구의 인구보다 더 많고 다양할 것이다. 그렇다. 세상에는 모든 가방이 다 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를 어떻게 가든 각각의 용도에 따라 특별한 가방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 여행을 위해 가방을 고른다면 일주일 밤낮을 써도 모자랄 지경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꼼꼼하고 신중하게 가방을 고른다. 인생이라는 여행도 마찬가지다. 단지 선택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클 뿐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들은 가방을 너무 일찍, 너무 쉽게 선택한다. 학교를 졸업하면 손때 묻은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최신형 서류 가방을 산다. 왜? 그저 둘러보니까 눈에 띄어서,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집어들 뿐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집어든 가방을 평생 들고 다닌다. 그것이 애초에 맞지 않는 가방이거나 이미 오래전에 용도에 맞지 않게 되었는데도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가방을 가만히 살펴보라. 그 가방이 아직도 적당한가? 귀퉁이가 좀 닳지는 않았는가? 결국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지금 들고 있는 가방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에도 꼭 맞는 것인가? 더 담을수록 더 행복하다? 여행지에 도착해서 가방을 풀어보면 간단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을까? 처음 가방을 짊어지고 출발할 때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다. 18세 때 히치하이킹으로 캐나다를 횡단한 적이 있었다. 배낭여행답게 짐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물건들만 골라 담아도 배낭이 꽉 차고 말았다. 이를테면 나무피리, 책, 신분증과 수첩을 넣는 노쇠 상자, 일기장, 펜, 카메라와 선글라스를 넣은 주머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편지 뭉치 등이었는데 배낭에는 도무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나머지 짐들을 별도의 작은 가방에 넣은 뒤 배낭에 얹어 끈으로 묶었다. 그렇게 돌연변이처럼 이상해진 잡종 배낭을 짊어지자 내 머리보다 높이 솟아올라 마치 뒤에서 흡혈귀가 덮치는 꼴이 되어버렸다. 캐나다의 고속도로를 따라 토론토 북쪽으로 50km쯤 걸어갈 때 나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배낭을 벨트로 단단히 묶어두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마치 뒤집혀진 거북이처럼 허우적거리며 벨트와 버클을 풀어보려고 용을 썼다. 그때 트럭 한 대가 와서 멈췄다. 뒷좌석에 앉은 나이 지긋한 농부가 말했다. 차에 타겠나? 차에는 농부와 그의 아들이 타고 있었다. 내가 트럭 뒤에 실을 수 있도록 배낭과 가방을 분리시키려고 더듬거리자 두 사람은 웃음을 참지 못하는 눈치였다. 잠시 후 나는 그들이 하느님이 보내주신 천사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8km도 못 가서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엄청난 폭우가 퍼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0분쯤 지나 행선지가 갈라지는 지점에서 그들은 나를 도로변 휴게소에 내려주었다. 나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배낭을 끌어내렸다. 감사합니다. 잘 가게. 차는 곧 출발했다. 아차, 내가 실수를 알아챘을 때는 이미 차가 저만치 사라지고 있었다. 내 작은 가방을 실은 채. 나는 비탈진 고속도로 진입로를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미친 듯이 팔을 흔들며 소리쳤다. 작은 가방에 들어있는 나의 귀중품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아, 정말이지. 녀석들만 구할 수 있다면 진흙구덩이에 내팽개쳐진 배낭이야 떠내려가든 말든 상관없을 것만 같았다. 나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며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농부의 차가 신호에 걸려 속력을 늦추기 시작한 것이다. 기다려요! 멈춰요! 나는 막 고속도로로 들어서려는 찰나에 간신히 차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농부는 백미러로 나를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실성한 내 꼴을 보고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아직도 그들과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목청껏 소리쳤다. 농부와 아들이 배를 잡고 웃는 동안 나는 트럭 뒤로 가서 가방을 끄집어내렸다. 마치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들을 안는 것처럼 힘껏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왔던 길로 걸어갔다.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그들에게 태워줘서 고맙다는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 그 이후로도 나는 똑같은 실수를 자주 범하곤 했다. 매번 너무 많은 짐을 지는 바람에 그 무게에 짓눌려 고행이 되었던 것이다. 짐을 보살피느라 신경이 잔뜩 곤두선 상태에서 어떻게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단 말인가. 짐이 많을수록 가방이 무거울수록 인생의 진짜 보물은 놓치기 십상이다. 가방 꾸리기 법칙.
직장에서 중책을 맡을 때나 냉동식품을 포장할 때나 피터의 법칙이 적용된다. 배낭을 꾸릴 때도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다.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피터의 법칙이다. 즉, 승진을 거듭하다 보면 끝내는 처리할 수 없는 업무와 맞닥뜨리게 된다는 의미다. 삶에서도 똑같은 법칙이 되풀이된다. 온갖 물건이며 책임을 악착같이 끌어모으다 보면 결국 그것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만다. 이것이 가방 꾸리기 법칙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짊어져야 할 짐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무언가를 계속 갖고 가려면 어떤 것은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단계다. 당신은 삶의 어느 부분을 지키기 위해 어느 부분을 내줄 것인가? 가방을 푸는 과정은 갖고 있는 짐들을 검토하고 어떤 것들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대표적인 상충관계는 대략 다음과 같다. 자유 대 안전, 더 많은 연봉 대 더 큰 책임, 물질 대 시간, 안주 대 성장, 가정 대 직장, 자기 방식 대 남의 방식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 업적을 남기는 것 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대 길을 잃어보는 것. 가방을 다시 꾸리는 일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아가는 작업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짊어진 짐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당신의 선택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인생의 세 가지 가방. 인생이 여행이라면 삶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은 여러 가지 가방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가방을 갖고 다닌다. 서류 가방, 일을 위한 가방, 여행 가방, 사랑을 위한 가방, 트렁크, 살 곳을 위한 가방. 가방을 다시 꾸리려면 먼저 열어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서로의 결정과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신뢰하는 관계라면 더욱 좋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한 뒤 그 해답을 적어보도록 하자.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대화 상대가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수도 있다. 다만 신중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자, 이제 대화의 줄기가 될 질문들을 소개한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형시키거나 추가해도 좋다. 어떤 일을 하는가? 서류 가방을 풀어라. 당신의 숨은 재능은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있는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작업 환경은 어떤 것인가? 그에 비해 현재 당신의 작업 환경은 어떤 편인가? 당신의 일을 통해 누구에게 봉사하고 싶은가? 현재의 직업이 그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가? 회사에서의 일과는 대개 어떤 식인가? 하루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사무실 문을 닫고 퇴근할 때 얼마만큼의 당신을 가지고 나가고 출근부를 찍고 사무실로 들어설 때 얼마만큼의 당신을 가지고 들어오는가? 이상적인 직장 동료란 어떤 사람인가? 현재 당신의 동료는 그 이상형에 얼마나 가까운가? 당신의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행 가방을 풀어라. 당신이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무엇이 가장 그리운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소망하는 인생의 꿈은 무엇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하루는 대개 어떤 모습인가? 그 하루 중 가장 흐뭇한 때는 언제인가?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 어떤 점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는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라는가? 당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가? 집보다 더 좋은 곳은 트렁크를 풀어라. 집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집을 집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보물은 무엇인가? 만약 집에 불이 나면 무엇을 제일 먼저 챙기는가? 당신의 집을 둘러보자. 무엇이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가? 무엇이 그렇게 엉망이었는가?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곳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어디서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왜 지금은 그곳에서 살지 않는가? 살고 있는 집과 생활 환경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가? 가방을 풀어라. 여행 체크리스트. 3가지 가방을 다 풀었다면 이제 남은 일은 여행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체크리스트는 필요한 물건들을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쓸데없이 많이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즉, 가방 꾸리기 법칙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 되는 셈이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곰곰이 되돌아보자. 살면서 그때그때 내린 선택들을 검토해보고 그 결정들이 아직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따져보자. 여전히 해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질문 자체가 바뀌었는지도 생각해보자. 여행 체크리스트는 일종의 테스트다. 정답도 오답도 없다. 중요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답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인생의 다음 장을 들여다보기 위해 다음의 여행 체크리스트를 사용해보자. 당신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의 인생 가방에서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후련하게 털어놓자. 여행 체크리스트를 다 완성했으면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체크리스트는 당신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어디를 어떻게 항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도와줄 것이다.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현재 여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다음 여행에 당신이 품고 있는 꿈과 희망은 무엇인가? 지금은 어디에 있으며 다음엔 어디로 가고 싶은가? 지금 당신이 있는 곳과 앞으로 당신이 가게 될 곳에서 어떤 가방, 등산 가방, 서류 가방, 책가방 등등이 가장 안성맞춤인가? 지금 누구와 함께 여행 중이며 어떤 기분인가? 속이 후련해질 만큼 다 털어내보자. 혼자든 여럿이든 깊은 속내까지 모두 나누겠다는 각오로 흉금을 터놓고 활발한 대화를 이어가자. 가방을 풀고 다시 꾸리기 위해서 나누는 대화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털어놓을수록 대화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듯 할 필요까지는 없다. 대화는 재밌어야 하며 재미가 없더라도 최소한 고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삶과 마찬가지로 대화 또한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만 채워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떨쳐버려야 한다. 얼마나 지고 가야 충분한 걸까? 우리의 삶은 여행이다. 그다지 길지도 않을 뿐더러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 여행이 우리가 가진 전부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여행 가방을 짓누르는 무게에 시달린다. 황무지로 떠나는 여행을 상상해보자. 짐을 어떻게 꾸려야 할까? 여기엔 육체적으로 짊어져야 할 무게뿐 아니라 감정적인 무게도 포함된다. 짐이 너무 무겁다면 당신은 과거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가볍다면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양에는 못 미친다는 뜻이다. 짐의 무게가 여행의 질과 성패를 좌우하는 셈이다.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짐이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낯선 곳을 탐험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가 꼭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행이 중반에 이르면 사람들은 종종 너무 많은 짐 때문에 지쳐버리고 만다. 짊어진 무게로 인해 웃을 수 있는 여유조차 잃어버린다. 코미디언 조지 칼리는 내 물건의 보금자리라는 프로그램에서 내 물건은 물건이고 남의 물건은 쓰레기다 라고 익살스럽게 말하기도 했지만 여행을 하다 보면 종종 내 물건마저 쓰레기로 여겨질 때가 있다. 특히 삶의 중턱짐에 접어들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심정이 되고 만다. 책임감과 집착에 억눌려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어진다. 이른바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다. 아프리카를 탐험할 때는 다들 무엇을 갖고 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무엇을 두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혀버린다.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가져갈 것과 두고 갈 것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필요한 것은 모두 가져간 다음 아낌없이 몽땅 써버리는 것이다. 정말 필요한 딱 하나만. 바보 네이빈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스티븐 마틴은 바보로 등장한다. 그는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격으로 어쩌다 특수 손잡이가 달린 안경을 발명하여 돈방석에 앉는다. 벼락부자가 되어 온갖 귀중품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에 살게 되지만 얼마 안 가 그의 삶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자존심은 산산조각 난다. 마침내 그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영원히 떠날 준비를 한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하지만 그는 의자며 옷까지 진공청소기 따위를 주섬주섬 챙긴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르짖는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거, 그리고 이거, 또 이거, 이것만 빼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몰골이 가관이다. 온갖 물건을 이고 지고 양쪽 팔과 다리에는 각종 물건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게다가 대부분 코믹 영화에서 곧잘 그렇듯 주인공의 바지는 발목까지 흘러내려와 있다. 우스운가? 하지만 사실 우리들 대부분이 이런 모습이다. 바지만 빼고. 바보 네이빈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딱 한 가지만 생각해보라. 눈을 들어 주변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마음으로 또 한 번 살펴보라. 정말 내게 필요한 단 하나는 무엇일까? 다이아 반지든 사진 한 장이든 상관없다. 값비싼 노트북일 수도 있고 추억이 담긴 커피잔일 수도 있다. 자, 지금 갑자기 집에 불이 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들고 나올 텐가?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 깨우치다 라는 단어에서 라이트는 흔히 빛으로 해석된다. 깨우친 사람들은 빛을 본 사람들이거나 세상을 새로운 빛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뜻이 숨어 있다. 그것은 짐을 가볍게 한다는 뜻이다. 피터 러셀은 시간의 화이트홀이란 책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삶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육체적인 짐이 아니라 정신적인 짐이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걱정에 눌려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지고 있는 진짜 짐이며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권태의 앙금이다. 이 짐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없다. 가벼운 마음이란 더 이상 집착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마음이다. 사람의 인생이란 결국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내면의 오디세이다. 이 긴 항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영혼 이외에는 누구도 자기 삶을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 즉 자유로운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이란 끝없이 정신을 내리누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만 얻을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깨우침이란 짐을 가볍게 하는 의미로 이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깨우침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찾아온다. 35세 무렵 단테는 커다란 절망에 부딪혔다. 바로 그 시기에 쓰기 시작한 지옥편은 서구 문학 최초로 중년의 위기를 다룬 작품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의 여정이 절반쯤 이르렀을 때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인도해 줄 길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중년을 어떻게 묘사하든 인생의 절반 무렵은 매우 중요한 시기며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시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자문한다. 지금쯤은 그래도 뭔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적어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생에는 미리 설치된 무대도, 전환점도, 그리고 예측 가능한 중년의 위기 같은 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대개 예기치 않은 사고나 개인적인 경험, 경제 상황, 그리고 살고 있는 시대의 결과물이라는 얘기다. 사람들은 이렇듯 자연스럽게 목적과 성공의 매 단계를 드나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삶의 한계와 가능성을 좀 더 요령껏 받아들이는 일뿐이다. 인생의 중반기에 이르면 대부분 꿈을 이루었거나 이루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문제는 생기게 마련이다. 삶이 애초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나만의 다목적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공식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가 된다. 배우자와 헤어지거나 병을 얻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자녀들이 집을 떠나거나 혹은 다시 돌아오거나 주변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는 등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굵직한 사건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 이런 일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나 일어날 수 있지만 중반을 넘기면서부터는 더욱 자주 겪게 된다.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노먼 코인은 82세가 되던 해에 펴낸 아름답고 감동적인 책 늙지 않는 영혼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게 가장 힘들었던 생일은 40번째 생일이었던 것 같다.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상징이었다. 40은 청춘과 영영 이별하는 나이니까. 그 나이를 통과한다는 것은 마치 음석의 벽을 넘어서는 것과 같다. 아직 40세가 안 된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몇 초 동안 침묵이 이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곤 한다. 캘커타의 빈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뛰어들 겁니다. 뭐가 이리도 거창한가? 마치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 추구할 만한 과업쯤은 말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자꾸만 끌리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일은 무엇인지 물으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대답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가 바로 목적을 가리키는 지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재능과 관심사, 이것이 바로 목적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삶에는 우리가 위기라 부르는 순간을 포함하여 변화가 필요한 여러 국면이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시간을 다시 짜고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잘 가고 있던 길을 틀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지도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관심사도 바뀌게 마련이다. 하나의 관심이 다른 관심으로 이동해 가면서 다양한 경험이 쌓이고 그에 따라 삶의 목적도 차츰차츰 발전해 나간다.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묵묵히 걷고
구석구석 탐험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쪽으로 초점이 옮겨간다.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꿈으로 인해 더 나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과 다목적 라이프 스타일을 펼쳐나가는 일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다.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나면 주어진 자기 몫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좀 더 분명해지고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기도 한결 수월해진다. 또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지도 훨씬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목적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쉽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내면이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의식할수록 삶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게 출발하자. 하루 중 당신의 목적이 담긴 중요한 일 한 가지씩을 선택해서 살아보자.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과 삶을 하나로 엮어줄 황금의 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조셉 캠벨은 신화의 힘에서 이것을 자신이 받은 축복을 쫓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가끔은 계시처럼 들려올지도 모를 그런 경험을 그것을 놓치지 마라. 그 축복이 훗날 무엇이 될지 그 무엇도 알 수 없으니 당신 스스로 당신의 깊이를 알아내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당신은 당신의 깊이를 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축복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목적을 찾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길을 잃었다면 당신은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도 길을 잃었다는 명제가 성립될 수 있을까? 길을 잃었다는 것은 결국 목적지를 알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제 당신이 가방 다시 꾸리기를 마쳤다고 하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았으며 중요한 것들을 가방에 더 꾸려넣기 위해서 삶의 변화도 주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변화 이전의 상황을 떠올려 보니 아무래도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다. 도대체 결국 헛수고만 한 셈인가? 아니다. 아는 귀신보다 모르는 귀신이 더 무서운 법이다. 뭔가 시도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남은 생애 동안 그때 한번 해봤더라면 어땠을까 궁금해하면서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버나드 쇼의 말처럼 쓰레기 더미 위에 던져지느니 녹초가 되어 나가 떨어지는 게 낫지 않겠는가? 60세가 넘은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똑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는 대부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두려움은 의미 없는 삶을 산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내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한 건 아닐까? 주어진 것보다 내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건 아닐까? 갈 때까지 내 자신을 던져보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럼피 올드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94세의 아버지가 잭 레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가 삶을 되돌아보고 후회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네가 포기해버린 모험들일 게다. 만약 길을 잃었다면 적어도 당신은 모험을 감행한 것이 아닌가? 또 하나, 당신이 만약 길을 잃었다면 적어도 자기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는 셈이다. 거꾸로 만약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멈춰서서 생각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된 탓에 길을 잃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첫걸음이다. 길을 잃었다면 적어도 당신은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다. 설사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상실의 두려움과 두려움의 상실. 모든 두려움은 모르는 데에서 비롯된다. 가방을 다시 꾸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고 의심이 든다면
미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개 이런 것들이다. 만약 내가 지금의 나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될까? 만약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도, 혹은 이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혹은 이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이것을 정말 내가 원하는가? 만약 내가 그것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또다시 기회가 올까? 만약 시도했다가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그렇게 해야 할까? 안타깝게도 몸으로 부딪혀보지 않고서는 앞의 질문에 대답할 방법이 없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그것을 직접 알아내는 수밖에 없다. 린다 제드윈의 말대로 늪에서 수영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 물론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데이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주 어렸을 때 나는 밤마다 창문에 드리워진 커튼을 보며 외계인이 커튼 뒤에서 나를 훔쳐보고 있다는 생각에 벌벌 떨곤 했다. 초록색 눈이 여러 딸린 무서운 외계인과 마주칠까 무서워 감히 커튼을 열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공포로 굳어진 몸을 일으켜 세우려 애쓰면서도 꼼짝 못하고 그냥 누워있기만 했다. 그러다 마침내 훌쩍훌쩍 흐느껴 울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부모님이 어떻게든 내 울음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나는 마침내 그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생각났다. 14세가 되었을 때 나는 외계인 몰래 방을 빠져나가거나 옆집의 친구가 살그머니 내 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무서워하며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면 언제든 커튼을 열어젖힘으로써 그것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가방을 다시 꾸리는 일도 마찬가지다. 가방을 다시 꾸릴 생각만 해도 겁이 난다면 실제로 가방을 다시 꾸리는 것만이 두려움을 쫓아버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다고 가방을 다시 꾸리는 게 쉬워질까? 그렇지는 않다. 뼈 있는 농담으로 가득 찬 블랙 코미디 로스트 인 아메리카에서 엘버트 브룩스가 연기했던 주인공의 경우는 확실히 그렇지 못했다. 영화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성공한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탈피하기 위해 트레일러를 끌고 전국을 유람한다. 그들은 스티븐 울프의 노래 본 투 비 와일드를 들으며 길을 떠난다. 하지만 엘버트와 그 아내는 길 위의 자유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곧 깨닫는다. 그의 아내가 라스베이거스에서 미천을 도박으로 깡그리 날리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엘버트는 학교 앞 건널목에서 학생들을 건네주는 일을 하고 아내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지배인 보조로 일한다. 몇 주 후 그들은 도시로 돌아오고 다시 예전의 직장에서 일한다. 월급은 전보다 엄청나게 깎인 채로,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환갑이 된 지금 사막의 고속도로를 여행하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꿈을 꾸면서 지내지는 않는다.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우리의 친구 세라 카터는 토목 기사로 일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와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학교에 등록한 지 2주일이 지나자 그녀는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았다. 집과 다니던 직장, 친구들, 그 모든 것이 그리워졌다. 길을 잃은 느낌이었다. 2주 만에 그녀는 자기 집을 가진 성공한 직장 여성에서 아파트 지하에 사는 가난한 고학생이 된 것이다. 하지만 험한 산과 거친 들을 누비며 모험으로 잔뼈가 굵은 세라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차근차근 대처했다. 두려움에 떨지도 않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벗어날 길을 애타게 찾아 헤매지도 않았다. 그 대신 가만히 앉아 정신을 집중했다. 길을 모아 정신을 다시 추슬렀다. 이런 경우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세라는 자기 주변의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대처할 방법을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자신에게서 열려있는 선택들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보기로 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계속 붙잡아둘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포기하는 편이 나은 것은 또 무엇일까? 가방을 다시 꾸리고 나서 길을 잃은 느낌이 든다면, 혹은 가방을 다시 꾸리려고 하는데 길을 잃을까 걱정이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가만히 앉아 정신을 집중하자.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느껴보자. 단 숨 쉬는 것은 잊지 말 것. 잃어버린, 그러나 부활한. 물론 가방을 다시 꾸리려 할 때면 두려움과 막연함, 불안, 회의 같은 감정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런 느낌은 당신뿐 아니라 모두 겪고 있다. 가방을 다시 꾸린 뒤 적응하기까지는 대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삶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꿔놓고서 다음날 버린 장소에 가서 다시 그 삶을 주워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간을 갖고 변화에 익숙해지도록 하자. 새로운 것, 달라진 것에 적응하고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 실제로 가방을 다시 꾸릴 때 어떻게 하는가? 바닥부터 채워나가지 않던가? 꾸러미들이 자리를 잡고 물건들이 덜거덕거리며 돌아다니지 않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전망과 배치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말이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시간은 양떼처럼 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지만 가방을 꾸리는 동안 고통을 덜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다.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도록 도와줄 비법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하나, 하루의 흔적을 기록하자. 일기라는 형식에 갇힐 필요는 없다. 매일매일 꼬박꼬박 써야 할 의미도 없다. 그저 자유롭게 하루 동안의 생각과 느낌 등 자신이 남긴 혹은 기억에 남겨진 흔적들을 기록해두기만 하자. 언젠가는 자신과의 대화에 있어 풍부한 소재들을 제공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왜 다시 가방을 꾸리기로 마음먹었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게 된다. 그것은 또 쌓인 것들을 털어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둘, 자신을 성공에 놔둬보자. 길을 잃은 느낌이 들면 지금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척 행동해보자.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을 그 증거로 활용해보는 것이다.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미 다 마쳤다고 상상해보자. 자신을 미래에다 한번 놔둬보자. 가방은 완전히 다시 꾸렸고 모든 선택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하루 혹은 한나절 동안 모든 의심을 완전히 제쳐놓자.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도 품지 않겠다고 마음먹자. 당신이 꿈꾸는 이상향의 원주민이 가질 법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보자. 지금 품고 있는 몇 가지 의심들을 그냥 무시함으로써 쫓아버릴 수 없는지 알아보자. 셋, 떠나온 곳을 되밟아보자. 정말로 길을 잃었다고 생각되면 두고 온 것들을 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과거의 좋은 부분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썩 좋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떠올려주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직장을 버리고 왔는데 그곳이 그리워진다면 옛날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서 만나보라. 전에 밟고 다니던 땅을 1시간 정도 밟아보면 왜 더 이상 그 땅을 밟지 않기로 결심했는지 다시 생각날 것이다. 넷, 거울 앞에 서자. 가족이나 친구에게 거울을 들고 있어 달라고 부탁하자. 결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상당히 효과적이다. 거울을 들고 있으란 말은 누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가르쳐달라는 뜻이다. 그의 말을 경청하되 그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래서 당신은
자신에 대해 더 좋은 인상을 받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당신의 모습은 어떤지 확실히 감이 잡히는가? 5. 한 가지,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하자. 흔히 길을 잃은 느낌이 들고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새롭게 다시 꾸린 삶의 요소들과 한꺼번에 씨름하지 말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자. 모르긴 몰라도 다시 꾸린 가방에는 새 직장, 새 집, 새 친구들이 들어있을 테고 당신은 단숨에 이 모든 변화에 적응하려 들 것이다. 그러지 말고 한 가지만 택해서 몇 주 동안은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하도록 하자. 다른 것들이 길 옆으로 떨어져 나가도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돼도 떨어져 나가게 그냥 내버려 두자. 일단 삶의 한 분야를 좀 더 단단한 발판 위에 올려놓고 나서 다른 분야로 관심을 돌리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덤비면 결코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6.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자. 미안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그냥 게으른 것인지도 모른다.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고 필요한 만큼 조언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밖에 얼마든지 기회가 많은데도 자신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당신은 마라톤 주자가 한계 상황을 돌파하기 직전과 같은 상태에 있는 건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은 지쳐있다. 하지만 조금만 힘을 내면 피로는 물러가고 언제까지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된다. 7.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자.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자.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충고, 이제까지 당신에게 닫혀있던 문들을 열어줄 만한 요령들을 수집하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자.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